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소진대책 이제 보강하시면서 가볍게 편하게 한번 분석 같이 해보시죠. 요번 시험은 그 좀 지문 형태가 예년과 다르게 좀 예년 뭐 작년도 좋았어요. 작년 좋았는데 뭐 재작년 문제나 이럴 때 보면은 그 지문 이제 글밥 가지고 그죠? 글밥 가지고 뭐 조져버리는 이런 이제 시간 기계 만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요번 문제 뭐 작년 문제도 그렇고 이제 글밥 수나 뭐 지문 길이나 이런 것들은 무난하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제가 아주 이제 정돈이 잘 돼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들을 이제 시장의 목소리, 우리 응시자들의 목소리를 시험 주관자들이 경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민스러운 부분들, 실력을 갖추고도 지문 기류 때문에 뭐 시간을 못 맞춰서 헐레벌떡 실수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그래요. 뭐 문제가 그렇게 추구할 바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 안에서도 변별력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논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잘 분석하고 있느냐, 또 논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실제 적용에 한정된 시간 안에서 또 적용하는 거 이런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 자체로 실수가 존재하고 뭐 변별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굳이 이제 글밥수 가지고 뭐 이렇게 장난을 칠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우리 경전승진의 출제 경향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잘 된 좀 비중 구분이 잘 되어 있는 문제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문제 내용들도 보면은 질들이 상당히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지엽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막 가지고 장난치고 하는 거 이제 좀 배제됐고 아주 이제 공부했거나 공부하지 않았던 어떤 옛날에 좀 깊숙한 이제 좀 뒤로 처진 뒤안길로 보내진 이런 지문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추정이나 소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만드는데 요번 문제 출제하신 집단이 출제위원들이 보면 고려를 아주 많이 했다. 문제 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좋은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40문제, 이 압박 40개 문제를 푼다는 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경정승진 지금 요번에 뭐 배출 인원이 좀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경향들이 당분간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경정분들 많이 뽑아야죠, 그죠? 경찰 조직의 위상이 커지고 또 그 역할도 증대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허리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이제 우리 경찰 전문가분들, 수사 전문가나 이제 경찰 전문가분들을 특히 또 지휘권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중간에 존재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이 잘 반영되어서 여러분들 뭐 올해도 그랬지만 앞으로 한 몇 년간은 굉장히 이제 승진하기 좋은 호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제를 제가 이제 차분히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문제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꼬이지만 않으면 어떤 컨디션은 빼고요. 하여튼 시험장에서 뭔가를 먹힌다거나 꼬인다거나 그런 이제 불상사만 없었으면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었겠다. 헌법만큼은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차분히 한번 문제를 분석해 보이는데 뭐 문제를 쭉 그냥 비중 없이 구분하는 풀어가는 게 아니라 분석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이제 비중을 나눠서 제가 이제 구분해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헌법상 기본 원리에 관한 이제 문제들인데 이 전체 지문이 다 무난합니다. 아주 무난해서 1번부터 막 팍팍한 문제가 나오면 좀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 그죠? 시험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잘 피해가고 있네요. 이제 4번 지문 이런 거 우리 많이 다룬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만. 자,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 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 중 헌법 119조 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이념은 119조 1항에 그 자유경제 원칙을 선언했죠, 그죠?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자유주의 선언이잖아요, 그죠?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 선언한 것이고 그 1항 외에 나머지 조항들은 전부 다 이제 사회국가 이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공공의 복지 관점에서 제약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을 이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즉 자유주의 선언종 아닌 경제조항을 물으면은 다 이제 사회국가 이념을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은 자, 이 조항에 담겨져 있는 이념, 이 사회국가 이념이죠. 자, 이 이념은 경제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추구할 수 있는 국가 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은 아니다. 좋죠. 이게 종전에는 이제 오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정당화하는 헌법 규범이 죄송합니다.
뭐, 예, 종전처럼 이제 오지문으로 났죠, 그죠? 예, 오지문으로 났어요. 맨 마지막에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이 이다라고 해서 이제 긍정하면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틀린 건데 우리가 연습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틀렸고요. 뭐 문맥 자체가 틀렸어, 그죠? 예, 전체가 틀렸는데, 자, 요 우리 사회국가라는 것은 사회국가 이념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실천되죠, 그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들을 보장하지만은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개인들의 어떤 자유 행사들을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근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국가는 자유의 제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유의 제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회국가 이념을 반영한 조항이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말은 사회국가 이념은 하나의 뭐 프로그램적인 규정일 뿐이지 현실적인 규범력이 없는 조항이다. 있으나 없으나 한 조항이다. 이런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관철력이 있고 구속력이 있는 조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속어법으로도 4번 지문이 좀 애매하다 하더라도 1, 2, 3번이 확실하기 때문에 속어법으로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2번은 가시면은 전체적으로 무난하진 않은데 이제 정답을 책정하는 거는 또 무난하게 책정할 수 있어요. 자, 정답 부문으로 바로 가볼까요? 4번 지문 보겠습니다. 4번이 정답인데요. 자, 최신 판례죠. 복수 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얼마 전에 나왔죠. 최신 판례.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거 합헌이죠. 자, 이 판례 몰랐어도 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국적법에 관련된 판례들은 위헌이 거의 없죠. 판례 경향. 그래서 국적법정주의라는 헌법 제2조의 그 법률 유보 조항, 즉 이제 풍부한 입법 형성권을 부여하는 이런 조항을 이제 기초로 할 때 입법 형성권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이제 국적법을 이해하다 보면은 보통 위헌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계열통주의나 이런 한 두 개 정도 있죠. 그죠? 2개 정도 위헌 사례가 있고 그 외에는 대다수 다 합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판례 경향을 알고 있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최신 판례 맨 마지막 특강에서 따끈따끈하게 챙겨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3번 가보죠. 자, 이제 대한민국 헌법 역사인데요. 헌정사 나오면 일단 부담스럽죠, 그죠? 문제 자체가 이제 부담스럽게 출발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것도 정답만 보죠. 자, 2번 보시면은 1962년 5차 개정 헌법, 30헌법이죠. 자, 30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했다. 여기 들었네요, 그죠? 규정된 건 맞는데, 규정돼 있었던 건 맞는데 처음 신설한 공화국은 아닙니다. 신설은 20이에요, 20.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로 내의사유, 거미사육, 내의사유 이런 두 문자 외웠잖아요, 그죠? 거미사육, 내의사유. 그래서 타란툴라 같은 돈 되는 거미를 사육해서 팥죽류를 사육해서 번 돈으로 이제 어머니께 선물할 빨간 내의를 사러 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웠잖아요. 요 부분이죠. 그래서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은 자, 요겁니다. 내, 이, 사, 오 이거죠. 요거는 이제 요거고요. 그래서 이제 검열금지 원칙 헌정사하고 이제 엮어서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의사유 이게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은 20대 처음 도입되고 20대 처음 도입되고 30대까지 지속됐다가 40대 없어지고 50대 다시 도입된다. 요걸 이제 암기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쉽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꼬이지만 않으면 보여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도 제도 파트 문제도 또 부담스럽죠. 또 뭐 조문도 물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판례들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특히 정당지도 쪽은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정답 책정은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으로 이제 가보죠. 헌법 제8조 1항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명시 규정은 이제 정당 설립의 자유만 요거만 명시되고 있죠, 그죠? 명시 규정은. 자, 근데 우리 헌재가 이걸 넓게 보잖아요. 정당 자유의 이제 정당의 자유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보장. 대의제 국가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본질 요소죠, 그죠? 대의 국가의 본질 요소.
자, 그래서 이제 대의제 국가는 나라 정치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표를 심어서 그들에게 맡기는 정치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주권자들의 의지와 의사와 그 통치기관들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딱 뭐라고 하면 불일치할 때가 나오죠. 그럴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시킨 내용하고 다르게 자의적으로 발동하고 권력을 그럴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당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상시 감독하고 의견을 국민들의 의사를 다 계속 전달해주고 각인시켜주는, 각성시켜주는 이런 이제 장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의제 국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뭐 4대 기본 제도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꼽는 그런 제도가 정당제도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제도 파트 주로 이제 입법 형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분야들이 대다수죠. 그래서 우리 헌법은 뭐 정당 설립의 자유 보장주 정도 두고 뭐 위헌정당 해산 제도의 요건 정도 둔 거 빼고는 뭐 직접적으로 규율한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법률 제도를 통해서 법 제도를 통해서 형성되다 보니까 그 대다수의 이제 정당 제도의 이제 내용을 구성하는 게 대다수가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도 파트에서 그걸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일 뿐이지 그 출발 자체는 기본권으로 보죠, 그죠?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 8조 1항을 기본권 조항이자 제도 조항이다. 그래서 인권, 기본권 및 제도 보장 규정으로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이런 대의제 국가의 본질 요소다라는 이제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런 이념에다가 이미 이제 이건 인권으로까지 본다 이런 취지들이 이제 다 연결되고 있죠, 그죠? 다 연결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 설립 과정에 대해서만 자유를 명시했지만 넓게 보죠. 그래서 정당 조직의 자유, 활동의 자유, 명칭 선택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본권 보장 규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므로 국민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이 아니라 요게 틀렸네요, 그죠? 국민이 개인적으로 가진 기본권이 모든 기본권이 개인으로 가지는 게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필요에 따라 자기 이제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서 원하면 언제든 집합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를 보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께 또 오지문이 원래는 그 뒷부분에 오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그 정당이라는 집합체로서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죠. 그래서 개개인이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권리며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정당의 유지 존속까지 보장되어야 할 그런 아주 소중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요 뒷부분은 요거는 별게 아닙니다. 요 부분은 결사의 자유의 일반론이에요.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이제 21조의 기본권이 있는데 우리 정당이 특수결사잖아요. 정치결사 또는 이제 특수결사이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의 일반 개념 요소가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결사의 자유에서 이미 나오는 일반론입니다. 이 일반론들이 자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이제 특수결사라고 할 것들이 자, 그대로 적용되는데 특수결사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우리가 정당의 자유, 정치적 결사 이걸 기본권으로 보면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근로삼권 있죠, 그죠? 근로삼권의 단결권, 근로자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보호 취지 이게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당의 자유, 단결권 이런 것들이 결사의 자유라는 21조의 특별 규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이론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일반 주체 이론들이. 그래서 뭐 특별한 이론이 아닌데 요걸 많이 장난을 많이 치죠. 네, 이렇게 이제 분석하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5번 문제 가보죠. 자, 5번 문제. 요것도 이제 정답 색정이 그렇게 많이 까다롭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무난한데, 정답으로 바로 가볼까요? 요 판례를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보호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 명의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동에 보호 입원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는, 필연적으로, 이제 뭐 악의적이거나 혹은 이제 남용된 어떤 운영의 위험이 크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위헌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위배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위헌 나왔고요. 특히 이제 요 부분이 특히 문제예요. 정신과 전문의 한 명의 진단만으로 사람을 가두는 거. 결국 요즘 보면 사무장 병원이라고 해가지고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이런 좀 법이 규제하는 어떤 병원 유형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일반 이제 의료면에 없는 돈만 있는 어떤 재벌가가, 자본가가 의료인의 명의를 사가지고 의사를 사죠. 그래가지고 의사를 병원장으로 심고 본인은 이제 사무장 직함을 가지고서 즉 이제 의사들을 대표하는 자와 그 다음에 사무 전반 경영을
병을 대표하는 자로 이렇게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사무장 직함으로 자기가 그 병원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의사들을 병원장을 다 지배해버리는 이런 병원들을 이제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무장 병원들이 요런 조항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뭐 의사 하나 섭외해가지고 뭐 사람들 막 이렇게 정신병동에다가 막 가두고 그러면 이제 국가 지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가 지원금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장 병원이나 이런 이제 약간 불법적인 형태, 이런 이제 형태들의 운영하고 이래 맞물려 가지고 이 조항이 아주 불합리한 결과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아무 이상도 없는 사람을 정신병동에 가둬가지고 국가 지원금 챙기느라고 내 보내주지도 않고 감금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다 해서 위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전문의 2명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개정돼 있죠. 현재 2명의 진단 요거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 대 의사가 서로 이제 견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헌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견제 장치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위헌이 나온 거죠. 자, 잘 아는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책임과잉벌사의 비례 원칙인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난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이제 판례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3번 지문을 알면은 그 답을 추정하는 것들이 좀 원활해지거든요. 이 3번 지문. 답은 4번인데 3번을 알면은 추정이 아주 쉬워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보세요. 우리가 보통 우리 문제 풀 때 추정법이나 소거법 이런 것들을 활용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시험이든 다 그래요. 추정법, 소거법 이런 것들의 이제 활용은 가장 기본인데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나 뭐 기출풀이, 뭐 모의고사풀이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적용해보고 숙달하지 않으면은 머릿속에 이제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는 잘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몸에 익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뭐 최고 시험에서마저도 요구되는 이제 항목들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모든 판례나 뭐 모든 법 조문들을 다 외우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출제성 높고 당연한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이제 분석력을 갖추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분석력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기 힘든 문제들 그런 것을 대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논리예요. 일반적인 논리고 형벌의 이제 책임 비례성,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 그다음에 뭐 책임과 형벌의 이제 형평성 원칙, 뭐 이런 균형성 원칙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비례의 원칙과 평등 원칙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하고 평등 원칙을 이제 형벌 분야에 적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형벌에 관한 규율은 좀 아주 엄격하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명칭을 쓸 뿐이지 결국 이제 비례성 판단이기 때문에 그 1번이 이제 비례성의 의미를 잘 심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무리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뭐 분석할 게 없죠. 자, 그런데 이제 2번부터가 문제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가중 요건을 정한 거, 특별형법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비례 원칙 위반되는 거 많은가?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위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합헌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 복잡하니까 이거 요 정도 가지고 이렇게 딱 단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민스럽죠. 자, 이제 3번 가보는데 이 3번은 우리가 작년에 작년이죠. 이제 작년에 우리 기출풀이 할 때 봤던 문제예요. 보통은 이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제 판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하고 비슷한 어떤 구조인데 또 합헌 나온 사례가 있어서 또 비교가 좀 필요한데 요거는 간혹 나와요. 간간히. 제가 볼 때 한 5년, 6년 뭐 이렇게 단위로 해가지고 한 번씩 툭툭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늘상 나오기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기출 문제 풀 때 이제 봤었거든요. 자, 이제 3번 봅니다. 밀수입 등의 예비 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이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들이 이제 예비죄를 이제 본죄, 이제 기수나 미수범죄하고 똑같이 이렇게 처벌을 양을 가진 것들이 합헌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비교 판례 중에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실 필요 없고 요 판례는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 밀수입 등 밀수 규제 강하죠. 그래서 이제 예비 행위 자체를 이제 본죄하고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형량을 구분 안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위헌 나옵니다. 뭐 중간에 읽을 건 없어요. 그냥 결론인데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 맞거든요. 이게 이제 왜 위헌 나오냐면 밀수 예비 사건 이래 가지고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이 결과가
가중된 결과가요. 예, 결국 이제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형사법의 기본 이제 어떤 논리 틀에 따르면은 가중된 거잖아요, 그죠? 예비는 미수나 기수에 비해서 아직은 실행의 착수 단계에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불법성이나 책임성이 이제 다운될 수밖에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이제 밀수범 규제 강화를 위해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중 처벌되는 건데요. 이 가중의 효과가 아주 지나치다고 봤어요.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위헌 나는데 어느 정도로 지나쳤냐면은 내란 목적 살인죄에 예비하고 형량이 똑같았어요. 예, 그래서 내란 목적 살인 이런 것들은 뭐 극악무도한 범죄인데, 그죠? 예, 내란죄잖아요, 내란죄. 그것도 사람 죽인 거. 내란 목적 살인의 예비죄 형량과 동일한 정도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헌재가 이 내란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이런 범죄의 어떤 예비죄하고 뭐 밀수범하고 질적으로 같이 이렇게 취급될 만한 이제 요소들이 없다고 봤어요. 없다 봤어요. 이건 나라를 말아먹는, 이런 나라를 완전히 뒤집겠다는 이제 의도를 가진 것들이고,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취급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가지고 우리 헌재가 위헌으로 봤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외워야 되죠. 외워야 되지만은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준비가 안 됐다면 이 문제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지만 이제 그게 떠올랐다면은 요 위배된다. 맞고 위에 지금 맞고, 요거는 지금 보세요. 2번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 이제 추정법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위배된다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위헌 결정들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철저하게 하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헌 결정 나오지 않은 뭐 합헌 결정 이런 것들은 뭐 위헌 결정보다 몇 배수가 존재해요. 몇 배수, 뭐 10배수, 20배수가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터치 못하죠. 아주 이제 리딩 케이스 정도 이렇게 터치하고 가는데, 그러나 이제 위헌 결정들은 보면 우리가 웬만하면 안 놓치고 다 보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은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걸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위배된다 하면 이제 틀린 걸로 추정해 볼 수 있고. 자, 근데 이게 이제 확실하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좋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이득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중처벌한다. 지금 이제 공갈죄의 이득액을 기준으로 해서 요게 이제 이득액이 크기에 따라서 불법성과 책임성, 즉 이제 주관적인 요소,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들이 증대된다고 봐서 이제 가중처벌한 거예요. 우리 헌재가 합리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득액에 따라서 얼마나 편취했느냐, 얼마나 걷어들였느냐, 이게 결국 그만큼 이제 피해도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피해도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피해의 크기, 이게 이제 피해자를 관점에서 이제 고려해 보면 피해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해의 크기가 크다는 말은 그만큼 불법성도 크다, 책임성도 크다라고 상정할 수 있어서, 그래서 불법과 이제 뭐 책임의 크기, 요거와 이제 거의 비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볼까요? 비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처벌한 것들이 괜찮다라고 본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갔을 때 위배된다 틀렸어요. 틀려서 이게 이제 바로 정답인데, 근데 이제 모르겠다, 이런 분석력이 없다, 그랬을 때는 추정. 아까 추정법 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얘는 이제 위배되지 않는다, 잘 모르니까 아마 위헌이 아닐 거다, 이런 의미에서 별무리 없어 보이는데, 얘는 잘 모르는데 위배된다고? 위헌이라고? 위헌했으면 내가 잘 보고 왔을 텐데, 기억이라도 이렇게 좀 잔재라도 남아 있을 텐데 전혀 기억이 없네, 이러면은 얘가 잘못됐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분해야 돼요. 차분하지 않고 이제 막 빨리 지금 가야 되는데 막 이 문제가 뭐 나를 발목을 잡네 막 이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머릿속에 멘탈이 날아간다고 그러죠. 멘탈이 날아가면은 이런 문제들은 이제 풀 수가 없고요. 전혀 몰라도 이런 추정법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잘 모르면 위헌은 아닐 거다, 이런 식의 추정으로 이 두 가지 뭐 이렇게 대조해 보신다면 뭐 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번이 이제 문제예요. 3번이 이제 위헌 결정이기 때문에 요게 끼어 있어서 어쨌든 고민은 될 건데, 3번을 아신다면 편안하게 풀어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단 6번은 잘 아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즉 다른 말로 하면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조금 미흡하신 분들이나 구분 없이 난도가 높은 문제라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로 가죠.
자, 요게 이제 지금 3번 지문이 좀 낯설어요. 근데 2번 지문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답 책정이 또 바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1번 뭐 이런 거 지나가겠습니다. 예. 자, 이 3번이 보세요. 3번이 보면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판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좀 애매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2번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용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맨 뒤에 침해한다. 자, 이거 가지고 틀렸는데, 침해하지 않아서 이제 틀렸는데. 근데 요게 문장이 이게 무슨 판례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이러면 좀 이제 풀기 힘들어져요. 이 문제도. 그러나 이제 2번을 그거 같은데? 라고 이제 찍어낼 수 있다면 답은 쉽고요. 이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그 정보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장치거든요. 그래서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타인 제공 금지. 요거 이제 합헌 나온 거죠. 자, 선불폰 워낙 위험하죠, 그죠? 대포폰으로 이제 악용이 많이 되는 이런 요소죠. 후불폰하고 다르게 그 가입 절차 같은 것들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돈을 미리 내고 그만큼 쓰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입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후불폰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내기로 하고 막 쓰고 나서 돈 안 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신원 정보 같은 것들을 그 전기통신 정보 제공자들이 보면 뭐 휴대폰 이제 회사들이나 뭐 SK나 이제 이런 데가 철저하게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선불폰은 이제 미리 돈 내고 심어놓고 이제 쓰는 거다 보니까 아주 이제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만으로 가입이 되거든요. 당사자 동일성 같은 것들 확인 안 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어떤 주민증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 유심 같은 것들 제공받아가지고 유심만 이제 하나 새로 하면은 바로 개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포폰이라는 이제 보이스피싱 용도의 뭐 악용 이런 것들이 빈발해서 그 개통에 필요한 증서 이런 것들을 남한테 주지 마라, 돈 받고 팔지 마라 이런 규제가 이제 들어오는데 당연히 합헌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요렇게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건데 근데 이제 그 법규 내용 그 자체로서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물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지 고민할 수 있는데 요 판례다라는 게 떠오르면 쉬워져요. 바로 답이 지켜버리죠. 근데 이 판례라는 걸 못 떠올리게 되면은 또 이것도 약간 꼬일 수 있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난도가 있지만은 이 최신 판례 정리를 잘 하고 왔다면은 무리가 없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이런 판례입니다. 문제입니다. 2022년 판례죠. 최신 판례 때 이제 공부하고 들어가거든요. 자, 그다음 이제 8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심사기준 물었어요. 평등권 침해 심사기준은 원래 자의금지 원칙이 기본인데 다만 이제 특별 평등 규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 취급이나 혹은 관련 기본권, 뭐 공무담의권이나 관련 기본권에 상당한 제한을 초래하는 이런 이제 상황일 때는 우리 현재가 비례 원칙을 쓰고 있죠. 그걸 이제 적용해보라는 뜻인데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차지하고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답이 바로 보여요. 자, 공무원 임용 규칙에 따른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 정보관리 기술자 기술사 등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불합리한 차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 비례의 원칙인가 자의금지 원칙인가? 비례의 원칙 바로 나와야 되죠. 왜? 가산점 제도에 가산점. 가산점이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 제한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예조구죠. 관련 기본권 네, 우리가 이제 준비 많이 하는 건데 관련 기본권에 이제 중대 제한 이러면 이제 비례 원칙 적용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공직 채용 과정이나 뭐 이런데 각종 특혜로서 대표적으로 가산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 논리만 이렇게 이제 먹히지 않았으면 기억이 이제 회상될 수 있었으면 요것도 이제 쉽게 답을 책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에 문제들은 조금 이제 고민을 할지 몰라도 자, 그다음 이제 8번 됐고 이제 9번 가볼까요? 9번. 평등권이 이제 또 나오네요.
사실 문제니까 이렇게 됩니다. 심사 기준도 묻고 또 개별 사례도 묻고. 자,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무난한데 그래서 답으로 바로 가볼게요. 3번입니다. 산재법에서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법률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산재법의 재정 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지금 요거 통상 출퇴근 제한 요 관련해서 이제 위헌 나온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산재법이 예전에 통상의 출퇴근제로 입은 피해 보상 이런 것들은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 사업주가 제공하는 어떤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피해가 났을 때만 산재를 지급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 현재가 적용 범위가 너무 좁다. 그래서 그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근로 능력이 이렇게 상실된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복지를 도입한 것인데 그 사회복지의 이념을 너무 충족을 좀 못했다. 적게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위헌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근기법의 그 사용자 사업자들의 재해 방지 책임 이런 것들하고 연동시켰죠, 그죠? 입법자가.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에 가면 사업주들의 재해 방지 책임이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산재법에 연동을 시켜가지고는 그러니까 사업주의 책임이 상정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재해에 대해서만 이제 산재를 지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의 책임이 바로 상정되지 않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이 사례가 이제 자전거 사례였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 어떤 그 직원분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던 분이 이제 넘어져가지고 엄지손가락이 부러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산재 신청했더니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거는 사업주의 책임 범위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못 받았는데 그걸 이제 위헌으로 판단했죠. 자, 어쨌든 산재법의 어떤 취지와 근기법의 취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근기법의 취지를 함부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사회보장의 범위를 좁게 만드는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제 위헌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산재법에서 업무상 재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이제 좋게 이제 개정됐죠. 근데 보세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거. 요게 또 위헌 나옵니다.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부터 적용. 이게 결국 이제 국법 상황 자체를 위헌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그 상황 자체를 위헌적으로 봤기 때문에 재해근로자 보호에 부적합하다 위헌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이 개정법이 어느 정도는 소급을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소급을 해서 과거에 불합리하게 배제됐던 사람들을 좀 구제해주고 해야 되는데 개정법 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또 불합리한 요소들을 남겨놓고 물론 이제 좋게 개정은 됐지만은 불합리한 요소들을 외면하고 앞으로만 시행하겠다는 것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또 위헌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틀리게 되는데, 자, 요걸 이제 알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풀 수 있고, 요걸 모르더라도 소거법으로 풀 수 있어요. 소거법은 뭐예요? 내가 잘 아는 거 위주로 지워가는 것들이죠. 지우고 뭐 이 자체는 모르더라도 이제 다른 지문을 오케이 이래 지우다 보면 잘 모르겠지만 뭐 하면서 답이 될 수 있는 이런 소거법을 적용하면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1번 볼까요? 이걸 잘 모르는 이 판례 잘 모른다는 전제로 이제 보죠. 자,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만 20세. 요거 알죠? 합헌. 네. 어느 정도 경륜이 요구되는 국가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선거권 연령이나 이런 것보다 좀 상향되어 있지만은 좋다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2번도 이제 많이 다루는 거죠. 여성 공직자의 경우에는 과거에 본인의 재산과 그다음에 남편 즉 배우자 직계가족의 재산을 등재하도록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재산등록제 해가지고는 그 공무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데, 근데 이상하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은 이제 그렇죠. 남성 공무원의 경우는 이제 본인의 재산과 자기 직계가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데 여성 공무원은 반대로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거든요. 이게 남존여비사상이죠. 여성은 시집가면 남의 식구다, 출가 외인이다, 이런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법에서 남의 집 식구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남존여비, 남녀 불평등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정이 됩니다. 이거는 뭐 그 전에 이제 위헌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을 하면서 이제 그 부칙 조항이 앞으로는 똑같이 남녀 공직자들 구분 없이 다 이제 본인 직계가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개정을 하면서, 다만 국법에 의해서 남편 가족의 이제 재산을 등록한
그 여성 공직자가 있다면 그 등록을 뭐 새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라. 예, 그래서 국법에 의해서 이미 등록을 마친 여성 등록자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남존 여비 등록을 유지하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위헌 나오죠. 예,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혼인한 여성 등록 의무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 직계 존속, 남편의 직계 존비 속의 재산을 등록을 유지하도록 한 이 부칙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해서 이제 위헌 나왔고, 요 판례는 우리가 연습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풀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4번 가시면 요것도 이 판례 법마다 여러 개 판례가 있어요. 이제 개별 법마다 여러 개 판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내논리는 다 똑같아요. 보훈보상 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부모 중 한 명으로 한정하고 또 나이가 많은 자, 나이 순으로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그 생활보장의 실질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당사자가 돌아가심으로써 그 이제 남은 가족들이 그 뭐 생계나 여러 가지 이제 의존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존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제 생활이 공공해지고 하는 것들을 국가가 이제 보장해 주는 것들이 유족보상금인데, 이 유족보상금은 이제 생활보장의 취지. 생활 공동체의 생활보장, 생활 공동체의 이제 경제를 담당하던 주된 분이 돌아가신다, 가장이 돌아갔다 이러면 이제 그 남은 가족들이 생활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보장의 취지에서 유족보상을 설정하는 것인데, 지금 요 이제 너무 형식적인 기준이 되면, 그죠? 너무 형식적인 기준 만들고 있고 이 실질을 추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역삼에 빌딩 한 두세 채 있는 이런 부모 한 분밖에 없다. 뭐 배우자는 돌아가셨고 그러고 또 뭐 여러 명이 있더라도 또 나이 순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또 실질적 고려가 없기 때문에 위헌 나옵니다. 그래서 맨 뒤에 가시면 평등권을 침해한다, 위헌이다, 잘 구성되고 있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여러분들이 충분한 공부량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겠다 이렇게 책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 알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모르더라도 속어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막 어려운 문제는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 논리를 잘 다듬으셔야 되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논리가 이제 투철해야 이제 이런 속어도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푸셨다면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들어가죠. 명확성 원칙. 네, 명확성도 나오면 우리가 깝깝하죠, 그죠? 명확성 주로 이제 법 조문 문제된 것들 위주로 해서 이제 몇 개를 리딩 케이스 외우고 이렇게 우리가 준비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자 어쨌든 해볼 만하게 나왔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이것도 근데 추정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추정해야 됩니다. 자, 1번 여러 사람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것을 내놨다. 자, 이게 이제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 조항이 무시된 거죠.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그다음에 가려야 할 곳 이런 개념들이 다 불투명하다라고 했었고요. 자, 뭐 그 한여름 아파트 그 단지 그 놀이터에서 너무 더워서 우통을 이렇게 걷어 올렸다가 신고되고 무지됐던 거 할아버지 사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2번 요거는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봅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인해 시정명령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아니한 위반 행위자 등에 대해 상당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상당한 기간이란 부분. 이거 우리 준비하는 분 내 판례가 아니거든요. 준비 안 돼 있다? 그럼 결론 보셔야 돼요. 위배되지 않는다. 준비를 안 했다는 말은 위헌 사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위헌 사례는 웬만하면 우리가 준비하려고 노력하니까. 자, 그러니까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게 무리 없어 보입니다. 맞는 걸로 추정. 자, 그 다음에 3번.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갓길 통행 못한다. 갓길 통행 규제하는 것들은 이제 합헌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위배되지 않는다. 별로 무리 없을 것 같고, 논리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죠? 이제 법 논리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판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갓길 통행 규제 우리
뭐 난리 나잖아요. 고속도로 같은데 가보면은 갓길 그 얌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규제할 필요가 있고요. 갓길의 어떤 설정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규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위배되지 않는다면 무리 없어 보이고 추정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가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이제 자, 게임물 사업 관련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는데 요것도 뭐 조장, 경품 뭐 이런 것들에 근데 보세요. 준비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수도 없고 뭐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기도 좀 힘든.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이제 완전한 진짜 문제인데 자, 이런 경우인데 보세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아닌 걸로 추정해 보시죠. 그죠? 이 정도면 우리가 준비했을 텐데, 그죠? 위헌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4번으로 답을 책정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추정법이 아주 중요하게 적용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명확성 원칙 쪽은 주로 이렇게 추정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정하고 소거하고 이런 방법론들이 시험에서는 없기를 또 바랄 수도 있겠지만 없는 시험은 없어요. 모든 시험은 이제 추정이나 소거가 다 필요한 문제들이 구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편안해지셔야 돼요. 당연해져야 돼요. 시험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요것도 하나의 테크닉으로 요구되는 거다. 시험에서 변별력을 위해서 요구되는 거다. 하나의 소양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렵지 않거든요. 근데 근데 웬만하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소거나 추정 이런 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준비되면 좋겠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양적으로 공부하는 뭐 열심히 뭐 최대한 공부해보자면 양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양적인 공부를 다른 말로 양치기라고 하거든요. 이 양치기 해가지고 성공하는 예가 없어요. 양치기는 할수록 보면 오히려 그 질적인 자기의 어떤 그 논리적인 그 수준들, 이런 지식 수준들을 오히려 더 흩습니다. 희미하게 만들고 자꾸 그럴 수 있지. 양치기 가지고 성공하는 예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간혹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 사이트 만들어 놓고 양치기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시험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가르쳐 본 저도 이제 많은 합격생들과 불합격생들 뭐 같이 해봤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양으로 공부해 가지고 이런 판례들도 뭐 공부해 봐야지 미리 대비도 안 되겠지만 미리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정법, 소거법 이런 것들이 이제 편안하게 하나의 그냥 이것도 시험 소양이다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보시면 오히려 쿨하게 답을 때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문제들을 너무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맞출 것도 또 틀릴 수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아주 분석력 있게 풀어야 될 문제들이 다수지만 그러나 또 간혹 한 대여섯 개, 뭐 네댓 개 정도는 이런 추정이나 소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시고 편안하게 앞으로 뭐 앞으로 이제 합격하시면 더 이상 뭐 시험 치실 일은 없을 것 같지만은 이런 시험을 준비하실 일은 없겠지만 이제 나머지 이제 시험 준비가 이제 또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이제 마음가짐들도 강조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추정법, 소거법 이런 것들이 다 동원돼야 되는 문제인데요. 요 문제는 일단 조금 찝찝한 문제, 찝찝한데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무죄 추정 원칙 이론인데 요거는 아주 우리가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일체의 불이익 처우 뭐 이런 식으로 넓게 보는 거. 자, 그다음에 2번은 요것도 아는 거죠. 자, 지자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구금 상태 이런 것들이 옥중 결제의 효율,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상정하기 때문에 그 사유 자체가 단체장이 이제 투옥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결제를 받고 이런 것들은 아주 어렵죠. 뭐 10분 남짓 때는 이런 이제 면접 시간에 브리핑하고 결제를 받는다는 거 거의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한 대행의 필요성을 갖춘 사유라다 해가지고 이제 합헌 나왔단 말이에요. 비교되는 판례도 있지만은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 체크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독점규제법. 공정거래법 또는 이제 독점규제법상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 단체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 추정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해서 위헌이다. 다만
예, 위헌 나왔어요. 그러나 다만 양심의 자유와는 상관이 없다. 양심의 자유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외워서 들어가는 판례거든요. 이거는 준비된 자세로 이제 풀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이제 준비된 자세로서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고, 자, 그러면 이제 무리가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일 거다. 이렇게 이제 소거를 통해서 4번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4번 이제 지문, 예, 가볼까요? 조금 올려주십시오. 자, 4번. 구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 녹화물에 대해 피해 아동의 법정 진술 없이도 그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해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된다. 이 판례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거든요. 알고 가는 판례거든요. 어떤 겁니까? 그 진술 역하는 그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 있죠, 그죠? 미성년 피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자, 진술 영상. 수사 과정에서 이제 진술한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뽑죠. 예, 다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영상으로 이제 뽑은 다음에 그 영상물을 공판정으로 올리잖아요. 공소제기 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또 공판정에 이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진술 영상 녹화물만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거든요. 이게 이제 미성년 아동의 청소년이나 이제 아동의 그 보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 진술 영상을 그 유력한 증거로서 이제 쓴 건데요. 자, 진술 영상. 예, 사건 이제 요거 이제 위헌 나오죠, 그죠? 위헌 나온 이유가 그 반대 신분권 보장이 한 번도 없죠, 그죠? 수사 과정에서도 따로 영상을 뜨고 그 피의자 신분으로 있던 그 당사자가 관여를 못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공판정에 왔을 때도 이 당사자가 안 나타나죠. 이제 영상만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영상을 대놓고 뭐 반박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신문권이 한 번도 보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가해자 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정한 어떤 재판 구조, 예, 이런 것들을 못 갖춘다 해가지고 이제 위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번의 반대 신문의 기회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 유력한 증거로서 주로 이제 유죄 증거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한쪽에 너무 기울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위헌이 나왔죠. 근데 이게 위헌이 나올 때 과잉금지 위반으로 위헌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 무죄 추정 원칙이 아니라 과잉금지 위반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의 어떤 재판 청구권이나 이런 실효적인 재판 청구 기회 이런 것들을 과하게 제한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위헌이 나온 사례고, 무죄 추정 원칙은 쟁점이 안 했습니다. 아예 검토도 안 했어요. 쟁점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드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그 출제 의도가 그거 같아요. 출제 의도. 이는 지금 엄청 각색을 해가지고 오지문까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냥 결론만 바꾸는 정도로 뭐 위배되지 않는다 식의 이제 결론만 바꿔서 오지문을 묻는 게 아니라 이 논거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 헌재가 판단도 안 한 논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각색을 했잖아요. 이 정도면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문제. 어떤 의도일까요? 속어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속어법으로. 예,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 이 문제 풀 수 있다. 4번을 적극적으로 분석해 갖고는 답을 못 내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1, 2, 3번의 지식을 확실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출제 의도입니다. 문제 구성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추셨으면은 박수 받아야 돼요. 예,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1, 2, 3번을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풀 수 있는, 4번은 고민이 돼도 어쨌든 요걸로 답으로 추정을 해서, 그죠? 예, 소거하고 추정하고 해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숙련, 단련이 많이 됐다, 문제풀이 단련이 많이 됐다는 것과 기초 지식이나 이런 기본 지식들이 아주 투철하다, 두 가지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푸신 분들은 박수 받을 만해요. 자, 그다음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적법 절차 원칙. 자, 4번 지문이 리딩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에서는 좀 모르겠지만은 빨리 애매한 것들이 있으면 빨리 건너가 보시고, 추정한 상태에서 건너가 보시고, 이제 4번에 가시면은 빨리 한번 후쑥 훑어보시면은 답이 보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적법 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 적용이 아닌 신체의 자유와 관련되는 형사처벌에만 적용되며 행정상의 불이익으로 전투경찰 순경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인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법 절차 원칙이 영창처분에 적용되지 않는다 풀렸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준비 많이 하는 건데, 자, 적법 절차 원칙은, 자, 요거 좀 크게 한번 가볼까요? 벤 다이어그램 떠오르시죠?
자, 적법 절차 원칙이 모든 국가 작용을 지배하는 기본적으로 신형차 확대 이런 것도 떠오르십니까? 공부하신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 예. 우리 헌법 조문에는 신체의 자유에 관련된 형사 절차상의 보장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지만 12조에서 그러나 우리 통설 판례가 확대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신형차 확대. 예, 이렇게 이제 외우고 있습니다. 확대된다는 말이 이런 넓은 원을 가지는 일반 규범이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데 이 적법 절차 원칙이 이제 특별하게 구현된 이런 이제 원칙이 하나 더 있죠. 그게 영장주의 원칙 아닙니까? 영장주의. 요게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이에요. 그죠? 예, 벤 다이어그램. 자, 그러면 특별법은 어때요? 특징적인 요소들을 별도로 끄집어내서 따로 규율하는 거죠. 예, 좀 더 가중을 한다든가 더 엄격하게 뭐 어떤 구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규율하는 것들인데 그럼 어떤 특징들이 나왔을까?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이 이제 영장주의의 내용이 될까?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형사상 강제 처분이죠. 형사 강제. 인신이 침해될 위험이 아주 크죠. 예. 다양한 국가 작용 중에서도 자 형사 분야의 강제 처분에 관해서 이제 사전 통제, 법관에 의한 영장의 이제 사전 규율 이런 것들을 이제 내용으로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특징인데 요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요 부분은 아주 빈발이죠, 빈발.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어때요? 이 영장 처분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워딩 즉 맥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행정상의 징계 장치입니다. 행정상의 징계벌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이기 때문에 형사 작용에 들지 않아요, 그죠? 형사상 강제가 아니라 행정상 징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장주의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영장주의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배제되지만은 적법 절차 원칙은 모든 국가 작용을 지배하기 때문에 형사, 행정 이런 구분 없이 다 적용돼요.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장 처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자, 영장 처분은 결과적으로 이게 행정이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행정 조치라는 게 이제 떠오르면은 그러면은 적법 절차 원칙은 형사 행정 구분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돼요. 그러나 이제 영장주의는 아까 봤듯이 형사 분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강제 처분에만 형사 분야의 강제 처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영장주의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네. 행정 조치, 행정상 징계 조치. 이래가지고 우리가 연습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무리 없이 떠올랐다면 4번에서 쉽게 답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확대 변형되면서 모든 시험에서 묻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좀 끊어서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